구장을 하고 있죠. 구장 은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은행의 경영, 일반 경영 원칙 쭉 네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로 또 본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와 이자율 관리 두 개를 본 건데, 위험 관리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 이자율 위험 관리입니다. 이자율 관리. 이자율 관리라는 것은 이제 이자율에 발생하는 위험 관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행은 보면 자산 부분에서도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이 있고 부채 부분에서도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변동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 자산을 이제 그 자산을 예를 들어 만들 때는, 그러니까 자산을 선택할 때는 뭐 수익성을 높은 그런 자산으로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죠. 자산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높고 부채 부분에서는 비용이 낮게 자산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고정이자율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하고 난 뒤부터는 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문제는 변동이자율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바뀝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이자율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오히려 자산은 가치는 떨어져 가지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그 은행의 수익성이랄까 아니면 이 자본 액수의 변화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도록 해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자율 위험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어떤 형태에 따라 가지고 오르면 좋고 아니면 떨어지면 좋고 이렇게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더한 부분이 있는 것이 듀레이션도 있습니다. 듀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내에서도 뭔가 만기가 다 다릅니다. 만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따라 가지고 변화 정도도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변동부 자산을 구성하더라도 만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부채 부분에서도 뭔가 예금을 할 때도 만기를 어떻게 예금을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뭔가 비용의 이자율 조금의 변동 자체가 굉장히 전체 비용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할 때 이제 관리 수단으로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갭 분석, 듀레이션 분석. 갭 분석은 이 기본적으로 소위 그 이자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의 덩치 문제죠. 그죠? 이자율 민감 자산과 이자율 민감 부채, 이거의 갭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그때는 은행 이윤이 되는 거죠. 이 은행 이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오른 경우에는,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부채보다, 그러니까 이자율 민감 그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인 거죠. 그런 경우에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은행은 이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은행은 이 부분에서는 적자가 되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자율 민감 자산의 이자율 민감 부채보다 클 때는 이자율이 오를수록 좋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은행 수지는 나빠진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라는 거죠. 이자율 민감 부채가 이자율 민감 자산보다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은 오르면 은행은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보지만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은 흑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국면이다, 떨어지는 국면이다 따라서 이 구성 자체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것보다 많다. 아니면 그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구성에서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상 하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걸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자율 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반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경영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은행 경영자다. 지금 은행 경영자다 보면 이자율 방향은 뻔합니다. 이자율 방향은 뻔하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아직 시장 이자율은 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뭐 거의 0에 가깝지만 0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더 떨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면 그건 뭐 진짜 바닥인 것이고 뭐 거의 아주 조금인 것이고 거의 99% 오릅니다. 언제부터 오를지는 모르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후내년부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방향은 다 오르는 방향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관료속이 뭔가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지는 않겠죠. 플러스로,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로 만들어 놔야지 이자율이 오를 때도 적자를 안 보고 오히려 흑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 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자산의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이 오르면 좋냐 내리면 좋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구성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기본 갭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갭을 전체 자산에 대해서 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산 구성을 자산이나 부채 구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만기 구간별로 갭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기 이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갭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서 뭐 3년 만기에 대해서 이 자산 갭 분석할 수 있고, 3년을 초과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가지고 이 기본 갭 분석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 구간별로 갭 분석해서 그 구성을 만드는 거.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년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갭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굳이 이걸 이제 이 자산을 더 많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비슷하게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6개월 이내는 뭐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조금 오르더라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3년 이후의 갭 분석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확실하게 이거 3년 내에 뭐 이자율 오른다는 것은 그거는 뭐 거의 아니 뭐 3년도 필요 없죠. 1년 내에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거의 99%입니다. 거의 99%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1년 이상 만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자산의 부채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 경영자는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 은행의 이런 자산과 부채 구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행 경영이라는 거죠. 은행 경영이라는 것이 사람을 누가 뽑아가지고 어디다 인사를 내는 그런 거는 아주 마이너한 것이고, 제일 기본적으로 은행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디서 은행은 수익을 얻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전체적인 뭐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주 뭐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고 뭐 첨단 뭐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대부분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부채 같은 거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이 좌우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안정성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갭 분석을 통해서 은행 이 자산과 부채 관리를 한다. 그래서 갭 분석을 하고 그다음 만기 구간별로 갭을 나눠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갭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민감도 차이에 따라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자율도 뭔가 모든 자산 부채마다 이자율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부분만 보긴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민감도 차이에 따라 가지고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갭 분석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 기업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정권의 시장 가치 변화율은 이자율의 변화분 곱하기 듀레이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만기 기간별로 나눠 가지고 기업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듀레이션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기업 분석 이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분석입니다. 듀레이션 분석. 듀레이션은 만기 기간입니다. 만기 기간. 그러니까 채권이란 것도 만기가 1년 채권, 3년 채권, 5년 채권, 뭐 20년 채권까지 있습니다. 20년 채권. 아니면 뭐 이론적이지만 그 연구채까지 있죠. 연구채라는 것은 만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자산인 채권도 만기 기간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만기 기간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은행도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차입을 했다. 채권을 발행해서 차입했다 그러면 그 채권 만기에 따라 가지고 그 부채의 만기도 다 달라집니다. 뭐 그것보다 뭔가 하면 더 은행의 대부분의 부채를 차지하는 예금에도 마찬가지죠. 수신 부분에서도 뭐 수시출금 채권 그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듀레이션이 0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0인 거고, 뭐 1년 적금 그러면 1년이 듀레이션 1년이고, 뭐 3년, 5년 적금도 있습니다. 정기 적금, 정기 예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듀레이션 3년, 5년. 예금에서도 듀레이션이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듀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적인 가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이야기할 때 이미 봤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가치 변화가 크다라는 걸 봤습니다. 즉 만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자율이 10% 변한다고 해가 채권 가치가 10% 변하는 게 아니죠.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 변하면 채권 만기가 1년은 10% 변할지 몰라도 뭐 1년 남은 것은 10% 변하겠지만 5년 남은 거는 50% 이상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전체 채권의 가격, 채권 가치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듀레이션을 곱해 가지고 시장 이자율 변화를 곱해 가지고 이 정권의 시장 가치 변화율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듀레이션 분석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순자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만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했던 채권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장기 채권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만기까지 보유할 때는 뭐 가치가 변화가 없겠지만 항상 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가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예에서 봤지만 제2 기준입니다. 제2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현금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제2 기준, 유동성 용도로, 제2의 유동성 용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만기 때까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평가합니다. 매일매일. 뭐 결산 때마다 평가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평가해가지고 현재 이 가치가 얼마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목표 가치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략을 바꿔가지고 대출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출이 만기가 들어올 때 만기 연장을 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듀레이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갭 분석, 듀레이션 분석으로 우리가 이제 이자율의 변화가 은행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지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이거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적정한 수익성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자율 위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은행의 경영 방향에 대해 가지고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가지 기본 설명과
두 가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위험, 그러니까 대출의 부도 위험과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 위험 차원에서 또 분석을 했죠. 마지막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의 활동, 오프 밸런스 시트 액티비티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오프가 그러니까 밸런스죠, 밸런스. 밸런스라는 것이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를 밸런스라고 그러죠.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에 되어 있네.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거기에 표시 안 되는 활동입니다. 표시 안 되지만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밸런스에 표시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자산과 부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다 밸런스 시트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그 은행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그런 게 다 보고가 됩니다. 다 그 기재가 되죠. 그게 기재가 안 되면서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봅시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 채권 매각이다. 대출 채권 매각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 채권을 매각을 해버렸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대출은 은행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은행에 자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해줬다, MBS 그 모기지를 발생시켰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다 그러면 은행의 자산은 더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뭐 은행으로서는 뭔가 하면 돈은 나갔지만 자산은 더 현금이 나가고 대신에 자산은 늘어난 거죠. 그 이야기는 자산 부분에서 구성이 변합니다. 현금이 줄고 대신에 뭐 예금이 늘어나는 그런, 예금이 아니고 대출이 늘어나는 구성이 변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대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보면 부외 활동이 아니라 부내 활동입니다. 그거 자체가 밸런스 시트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해주고 그걸 바로 매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대출을 했지만 대출을 얘다가 100억을 대출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당장 매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자산 시트, 밸런스 시트에 안 나타납니다. 대출해준 것이. 그러니까 대출해준 것을 매각해버리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죠. 대출해줌으로써 대출이 생기는 대신에 현금이 나갔지만 그 대출을 팔아버리고 다시 현금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부의 활동이 되는 셈입니다. 부의 활동. 그러니까 대출 채권 매각 같은 것들이 이제 부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은행의 그 액티비티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교과서적인 은행의 영업 이외의 부분을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1980년대 이후부터 발생했는 은행의 액티비티인 셈이죠. 은행의 활동인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은행에서 하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부의 활동이 되는 셈이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이미 설명을 했죠. 대출채권을 왜 매각하느냐? 이것은 이제 대출채권의 매각은 모든 대출채권을 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 매각합니다. 매각하는 것은 뭐 모기지를 묶어서 MBS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대출을 묶어가지고 또 그 ABS를 만들기도 합니다. MBS라는 것이 ABS의 일종이죠. ABS라는 것은 Asset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증권 중에서 MBS라는 것은 모기지를 유동화하는 겁니다. 모기지만을 묶어서 유동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ABS, 오토 B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담보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자 금융 중에서 모기지 다음으로 큰 부분이 자동차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일반적으로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제일 큰 게 주택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보통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은 뭐 비싸도 그렇게 특별한 건 빼고는 별로 안 비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대부분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인데, 그래서 자동차마저도 론으로 많이 사죠. 물론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전액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과반수 이상은 오토론을 빌려서 삽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운영하는 팩토링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은행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훨씬 낮아요. 뭐 어쨌든 대부분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딜러들이 뭐 서류 들고 오면 그냥 대충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해주던데 이제 그 실제 과정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런 자동차 담보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대출도 묶어가지고 ABS를 만들어서 팝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업 대출도 묶어서 팝니다. 은행이 만약에 돈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또 다른 더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있다, 거기에 돈이 지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자산 구조 조정을 합니다. 하면서 실탄 확보,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있던 기존 기업 대출 자체를 또 ABS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자산은 다 팔 수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더 나가면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팔아버리는 거죠. 건물도 팔아버리고 자기가 영업하는 건물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가지고 현재 실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대출채권 매각 같은 경우에는 부의 활동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 파는 거야 뭐 부내 활동이지만, 이런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부의 활동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현금 확보를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내지는 않는데, 대출 채권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유동성, 현금을 통해 가지고 더 수익을 또 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의 활동. 그 다음에 부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직접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이죠. 수수료 수입인데, 뭐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송금 수수료, 아니면 ATM 이용 수수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증명서 발급, 잔고 증명서, 무슨 증명서 발급 수수료, 뭐 그런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은행이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막혀 있죠. 막힌 것이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한 개 한 개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두드리니까 지금 수수료는 거의 은행의 수익에 보탬은 못 되는 정도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TM,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 인출기 사용, 그래서 거기서 예금을 할 때는 돈 내고 예금하는 사람이 없죠. ATM 기계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예금할 때는 아무 비용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현금을 꺼낼 때 비용이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뭐 자기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비용이 발생 안 하고, 타 은행 통장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용 발생하는 것은 송금할 때, ATM 기기에서 송금할 때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은행 창구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낮지만 인터넷 뱅킹 한다 그러면 수수료 없죠. 인터넷 뱅킹보다는 높다.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은행은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 ATM 그 사용료로 가지고 ATM 기계를 운영한다는 거죠. ATM 기계 한 대가 이제 운영하는 게 꽤 비쌉니다. 비싼 것이 뭐 기계도 비싸고, 그다음 거기다 뭔가 하면 안전장치를 다 잘 해놔야 되고, 사람이 매번 가가지고 이제 뭐 세컨 같은 데서 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보충하고 회수를 하고, 뭐 수표 같은 거를 회수를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그런 수수료로 보통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뭐 초기에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ATM이 한참 많이 사용될 때는 사실 뭐 ATM에서 수익도 발생했죠. 그런 수수료가 뭔가 하면 운영 비용보다 더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ATM 기계가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내에 ATM 기계 한 30% 이상이 없어졌다라고 하죠. 30% 이상 없어졌는데,
뭐 이제 인터넷 뱅킹이 더 활성화되면서 ATM 이용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줄었는데 줄어도 그냥 놔두지 왜 없앴냐? 줄면 수익이 주는 거죠. 수수료 수입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은행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은행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운영해도 운영비도 그걸 통해 가지고 못 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적자가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적은 ATM 기계부터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많은 ATM 기계가 요즘 줄고 있죠. 점점점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그러면 은행 수수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차원의 수수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차원의 수수료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은 더 은행의 큰 부분이 이런 거죠. MBS의 운영 수수료, 운영 수수료. 그러니까 MBS 모기지를 묶어가지고 MBS를 발행하죠. 발행했는데 MBS를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손 뗐다, 난 모른다, 전혀 관계없다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문제는 그 MBS를 샀는 사람이 그 MBS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 은행,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한 개씩 뭔가 하면 그것도 내가 그 중에서 얼마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받아 가지고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은 나는 은행에서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원이 나는 은행인데 갑자기 거래원이 바뀌었다. 뭐 어디 가서 그러면 내가 이자를 매달 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BS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MBS를 이제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시키고 난 뒤에 페이퍼 컴퍼니의 모기지를 다 옮기고 난 뒤에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MBS를 발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MBS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 기간별로 주는 이자와 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은행이 대행을 해줍니다. 대행을 해주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 이 영업의 주체는 아까 말한 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모기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MBS를 발급했던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여전히 옛날 은행 담보대출하고 동일한 식으로 이자와 원금을 걷어가지고 이를 그 페이퍼 컴퍼니에 주고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MBS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주는 정식을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MBS를 발급해도 은행은 그 당 최초의 모기지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는 과정은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대신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죠. 대신에 그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MBS의 발급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기존 모기지에 대한 이자와 원금 횟수 이런 것들이 또 은행의 수수료의 원천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의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 투자기구 창출. 자, 이런 것도 또. 이거는 이제, 이 구조화 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S가 아니라 이제 일반 대출입니다. 일반 대출. 일반 대출도 유동화를 한다고 그랬죠. 유동화를 하는데,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일반 대출에 대해서도 유동화하는데 그 일반 대출에 유동화를 하고 난 뒤에도 뭔가 하면 기존의 일반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뭐 이자나 원금 받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뭔가 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 대출에 대해서 유동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빈번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빈번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한참 많이 했던 것이 9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98년 금융위기 때, 이 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이 유동화를 많이 했죠. 유동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 대출을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매입을 해줬습니다. 매입을 해준 거죠. 매입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행은 지금 유동성 부족으로 당장 파산입니다. 당장 파산이라서 그 대신에 이제 자산으로 대출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대출을 사준 겁니다. 사주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값으로 사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출 때의 가격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 시장 가격으로 사줍니다. 시장 가격으로 사주는데, 시장 가격이란 것은 그 이제 대출 중에서 거의 부실화된 대출이다. 그러니까 거의 부도난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부도난 기업의 채권이나 대출에 대해서도 가치가 0은 아닙니다. 부도가 났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청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청산을 해가지고는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들여 주는 거죠. 사들여 주는데,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그 은행을 도와주느냐라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회수해 줬던 예금보험사, 자산관리공사가 수익을 남기기도 꽤 했습니다. 꽤 있는 것이, 금융위기 같은 국면에는 뭐든지 뭔가 하면 자산 가치는 그냥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뭔가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아니면 괜찮을 수 있는 기업마저도 다 부도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뭔가 하면 그런 이제 부채 같은 거는 그 매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채를 만들었던 기업을 회생을 시키는 겁니다. 회생을 시켜가지고 시키고 나면 그 싸게 샀던, 엄청 할인을 해가 싸게 샀던 그 채권이 원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입 가격에 비해 가지고 채권 가격이 3배, 4배 하기도 합니다. 그런 채권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뭐 이 정상화 과정에서의 비용, 그 다음에 이거 따져가지고 뭐 경우에마다 수익성이 발생하는 것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도 이제 부의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여기다가 뭐 중간에 이야기도 했지만 또 다른 걸 많이 하죠. 자, 여기 이제 다른 거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런 용어가 빠졌는데 유니버셜 뱅킹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셜 뱅킹. 그러니까 은행 고유의 역할이라는 것이 수신과 여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고 대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은행 고유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행의 업무 영역을,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 부분 있죠. 투자은행에서는 소위 정권을 만들고 팔고 거래하는 그겁니다. 투자은행이죠. M&A 뭐 그런 것도 하죠. 그게 투자은행이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물론 은행과 비은행이 조금 있긴 있지만, 뭐 굳이 그러면 4개죠. 은행, 비은행, 정권, 보험. 그런데 이 4개 간의 업무는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리시키는 그 이유는 그 철학은 같이 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198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가 들어오면서 뭐 굳이 그럴 거 있냐라는 거죠. 소비자 보호 아니면 이해상충 문제는 따로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소위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그 장벽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약해지다 못해가지고 이래면 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겸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상품을 다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뱅킹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은 은행인데, 은행이 뭔가 하면 이 업무를 다 하는 것, 다 하는 은행을 유니버셜 뱅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업무를 다 한다고 해가지고 고유업무를 하는 건 아닌데, 은행에서 이 상품들을 다 파는 그런 은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가면 은행이 유니버셜 뱅킹이라는 것을 잘 이제 느낄 겁니다. 은행에 간다 그러면 은행에서 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은행, 자기 자회사가 아니고 완전히 별개 회사의 증권과 펀드와 별개 회사의 보험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유니버셜 뱅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많은 부분이 그런 타 상품의 판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타 상품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 같은 게 얼마나 수익성이 높냐? 보험을 하나 팔았다. 보험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험 아줌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많이 보험 판매를 하는데, 이 보험 아줌마들이, 보험 아줌마들 무서워요. 한번 걸리면 계속 찾아와가지고 이제 안 사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데, 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냐 그러면 그 수익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팔면 수익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팔면 뭔가 하면 가입자가 가입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계속 그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가입하고 1년 내에 수수료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 2년째부터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팔면 뭐 그 한 달에 몇 개만 팔아도 뭐 오랫동안 수익이 확보가 되는 셈이죠.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그 마진 얻는 게 아니라 이건 보험을 팔면 보험 가입자는 매년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아주 장기죠. 종신이고 장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을 왜 판을 안 하죠? 자동차 보험은 아니고 단기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생명보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 보험이니까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오래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수수료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팔아도 은행에서는 그 보험 하나 팔면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은행도 떨어지고 그 판매했는 직원도 그만큼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도, 펀드라는 것도 뭔가 하면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게 뭔가 하면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 투자금에 대해 가지고는 정기적으로 뭔가 하면 그 수수료가 판 사람한테도 한 번 원타임 판는 수수료가 아니라 뭔가 하면 지속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접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수수료가 높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판매하는 은행도 거기서는 큰 수수료를 버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요즘에는 많은 수익이 그런 보험이나 펀드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당연히 부유의 활동이 되는 거죠. 부유의 활동. 자, 뭐, 그래서 은행들은 이런 활동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활동은 트레이딩 활동과 위험 관리 기법. 은행도 트레이딩을 합니다. 금융 선물, 채무 수단에 대한 옵션, 이자율 스왑, 외환시장 거래 및 투기,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자산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합니다. 뭐 실제 은행의 고객 예금을 가지고는 이런 걸 못합니다. 고객 예금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안전한 곳에서만 투자하고 대출만 해주라 라는 게 대출과 아니면 안전한 채권만 매입 가능하다라는 거지만 그 외에 은행은 자기 자산 가지고는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든지 수익성을 추구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 선물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금융 선물이 많은 부분은 이제 외환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외환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채권 거래가 많게 되면 이 금융 선물의 거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채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 그 다음에 외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수단에 대한 옵션. 거죠. 옵션도 할 수 있고 이자율 스왑. 그 다음에 이자율 수합이라는 것이 뭐 은행 간 이자율 수합 거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투기, 진짜 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뭐 어쨌든 외환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의 그 활동, 이것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왜 하느냐? 당연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부의 수익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받죠. 전통적인 그런 은행 업무보다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받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수익이 클 수도 있고 손실이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클 수가 있고 손실이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밤새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는데 폭락을 했죠. 폭락했는데 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왜 좋아하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데 가격 변동이 크면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뭐 주식도 뭔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주식마저도 가격 변동 크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채권을 하는 거죠. 채권을 하는 것이고, 채권 이자율 가지고 은행 이자율 가지고는 감질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는 거고,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주식도 감질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더 수익성 높은 뭐 주식도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코인은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뭔가 하면 더블 할 수 있네. 뭐 신문지상에 뭐 더블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코인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그런 암호화폐를 하는 겁니다. 화폐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역으로 따져보면 뭔가 하면 손실도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클 가능성도 있는데 그 역으로 보면 손실이 클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젊을수록 위험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보다는 위험을 선호하죠. 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인 것이 이제 이런 엄격한 추세가 있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을 싫어합니다. 부자일수록 위험을 싫어하고. 왜냐하면 부자는 이미 부자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있는 그 부를 날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조금 수익 나는 것보다는 부 날리는 위험이 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더 이 위험이 높은 걸 싫어하고 위험을 낮은 걸 선호하고, 안정적인 뭐 다 수익은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부가 적은 사람일수록 위험 높은 걸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부가 별로 없죠. 젊은 사람들은 뭐 아직 이제 시작하는 점이니까 돈이 몇 푼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가지고 크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니까 이제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도가 높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수익성이 높다는 건데, 반대로 뭔가 하면 이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큰 손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 대리 문제. 은행의 CEO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스탁옵션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주가를 올려야지 그 스탁옵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조건부 스탁옵션이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얼마 오르면 얼마 주고, 얼마 오르면 얼마 주고, 얼마 오르면 얼마, 아니면 뭐 처음에 이제 살 수 있는 그 스탁옵션을 주버리게 합니다. 아예 주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뭔가 하면 더 추가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결국은 월급으로 받는, 연봉으로 받는 보다 이런 사람들은 스탁옵션을 통해 받는 게 뭐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20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과를 10배, 20개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주가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주가를 올리면 뭔가 하면 10배, 20배, 100배까지 됩니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그럼 단시간에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면 단시간에 그 은행의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실적을 높여야 되는 거죠. 단시간에 이 빡빡한 경쟁이 심한 은행계에서 뭔가 하면 다른 은행보다 더 수익이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획기적인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해가지고 잘하면 돈을 버는데 뭐 반반인 거죠. 이런 것이. 이런 것의 돈 버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뭔가 날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인 대리 문제죠. 주인 대리 문제인데, 이게 이제 왜 이 그 주인 대리 문제, 도덕적 해이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 그러면, 이 성공을 하면 엄청난 돈을 받죠. 근데 실패를 해도 CEO는 뭐 조금 손실입니다. 크게 받을 스탁옵션을 못 받을 따름이지 자기가 망하지는 않는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은행은 망합니다. 한번 이런 거를 잘못해가지고 은행 자체가 뭔가 그냥 망하는 수가 생기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전에 영화를 하나 또 추천해 준단 말인데, 베어링 은행입니다. 물론 이건 투자은행인데, 커머셜은 아니고 투자은행인데,
베어링 은행, 그러니까 2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어링 은행이 영국 은행이죠. 세계적인 큰 투자은행입니다. 그게 싱가포르에 있는 딜러 한 명이 소위 선물 투자. 그러니까 그 미끼의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200년 된 은행을 한순간에 그냥 파산시켜 버렸죠. 처음에는 뭔가 한 몇 년 동안은 잘한다. 수익 많이 난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손실은 숨기고, 계속 뭔가 하면 손실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투자 액수를 쫙쫙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내기할 때 그러죠.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에 만약에서 다음 판은 따버려. 그리고 이제 또 치고 나면 그 다음 판은 또 따버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먼저가 한 번만 뭔가 이기면 다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선물 투자 같은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배로 했다. 그 다음 그 배로 했다. 그런데 예측하고 다르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딱 가보니까 딱 해가지고 손실이 그 은행 자산을 다 먹고도 더 크더란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딜러 한 명 때문에 한순간에 뭔가 하면 200년 된 세계적인 투자능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부의 활동, 이런 위험 자산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와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많이 남네. 그러니까 뭐 선진 금융 기법 아니면 뭐 아주 고급 금융 기법 그런 용어를 쓰면 뭔가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는 일단 뭔가 하면 여기 거의 사기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자가 뭔가 하면 내용을 모르면서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받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하면 그거는 이제 경영자 자격이 없는 셈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수익도 내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주인 대리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은행 CEO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해도 연봉은 받는 거고 어차피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다들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뭔가 하면 좀 크게 해보고 싶죠. 큰 성과를 내고 싶죠. 많은 경우가 뭔가 하면 돈 몇 푼보다는 뭔가 하면 그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의 성취감과 뭔가 하면 남한테 뭔가 하면 내 존재감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이런 위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거죠. 뭐 날려도 뭐 내야 뭐 어차피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그 은행 자체가 한순간에 망하고 날아가고 아니면 뭐 그 나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 지경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중앙은행이 들어와가지고 뭐 살리기는 살리겠죠. 이런 주인 대리 문제, 부의 거래를 통한 수익성 추구가 이런 주인 대리 문제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질문. 자, 그러면 이제 3차 과제가 요 장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3차 과제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스마트 리드에 요 장까지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자, 다음 10장 금융 규제의 경제적 분석. 금융 규제의 경제적 분석. 자, 이 규제죠. 규제의 경제적 분석을 해보자.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규제를 싫어합니다. 시장이 맡겨라. 대부분 다 시장이 맡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융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거죠. 왜냐하면 금융은 시장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제어이면서도 시장 제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공성 확보, 그 다음에 이 붕괴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규제를 하면서도 이제 경제학자들은 규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죠. 그 이야기는 규제나 모든 정책은 뭔가 하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정부,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하라. 그러면 무슨 정책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100% 달성하는 일이 다 없어요. 다 어차피 뭔가 하면 비용 들이는 정책이 있고,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목적을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한 6, 70%, 7, 80% 정도 다 달성하는 셈입니다. 나머지 그걸 100%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엄청난, 거의 무한대의 정책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는데 어떤 것은 왜 빠져나갔냐 라고 그걸 비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정책 자체에도 이 비용과 편익 차원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어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융 규제에 대한 이제 경제적 분석을 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기관의 행동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 황당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 참 무식한 사람 이야기는 그럼 가격을 잡으면 되지. 하는데 가격이 뭔가 하면 돌아다니는 짐승같이 그냥 꼬리 잡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면 가격 상한제를 하지. 그게 상한제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가격을 뭔가 하면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 공급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가격이 오른 것은 일부 투기자 때문에 오른다.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 전 국민이 투기하는데 그건 전 국민이 투기한 거거든 거죠. 누구든지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투기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런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다음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융 규제도 뭔가 하면 이 금융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디테일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아는데 이 장도 사실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장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 정도 큰 부분에까지 다루지는 않았는데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가 나고 나니까 이제 금융위기도 선진국에도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의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디자인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정부의 안전망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 소위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만든 게 안전망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존재 이유,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느냐를 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금융규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금융규제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금융의 두 가지 문제는 그랬죠. 소위 거래 비용과 그 다음에 정보 문제라고 했죠. 거래 비용은 사실은 정책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 그 기업들이 알아서,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정책적으로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정보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도덕적 회의와 그 다음에 역선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것이 금융정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시키느냐. 자, 이 금융 안전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큰 금융 안전망, 그러니까 금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는 것은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인데, 경제학자도 사실은 경제를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알지 잘 모른다고 얘기했죠. 예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된통 당하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싶어가 만든 게 예금보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1929년 대공황이죠.
1929년 대공황이 나서 금융이 붕괴되고 나니까 야, 더 이상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예금보험이란 겁니다. 예금보험. 그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사고 터지기 전에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 이제 다 만든 거죠. 그 왜 만든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따라가지고 많이 만드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제 시간에 뭐 좀 늦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 시간에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98년 터지기 전에 만들었죠. 97년에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가동이 97년에 만들었습니다. 96년, 5년, 6년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예금보험이 97년에 처음 가동을 했던 겁니다. 하고 난 뒤에 그 해 말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예금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거죠.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자, 예금보험이 어떤 것이냐? 은행 패닉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예금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제가 나빠지면 뭐 어떤 이유가 발생해 가지고 은행이 부도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많이 대출해 주는 그 은행은 또 뭐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건 오케이인데 문제는 그 은행이 부도가 나면 다른 은행에 따라서 부도가 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염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이 하나가 부도가 났다라고 라는 소문이 나면 부도가 나지도 않고 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면 모든 은행에 예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돈이 불어나죠. 알트랑 같은 내 돈인데 불어나죠. 그러면 뭔가 하면 돈 찾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습니다. 저 부도 나면 저 은행에 있는 예금 내 떼이겠지. 그래, 그렇게 불어나게 되면 뭔가 하면 알트랑 같은 내 돈 그러면서 다 가서 찾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은행이 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전염 효과죠. 그러니까 이 부분 준비금만 가지고 있는 은행에 통상적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금 인출자들이 한꺼번에 오면 모든 은행이 부도가 날 수가 없죠.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흑자 부도죠. 자산상으로는 충분히 있는데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자가 들고 온 통장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유가증권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킨 대로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주는 즉시 그건 부도입니다. 법원에서 부도 판결이 아니라 못 주는 즉시 기술적으로는 부도가 되는 셈이죠. 그런 차원에서 부도가 난다. 거죠. 그래서 은행 도산은 전염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은행 도산 같은 것은. 은행 하나의 도산, 은행 하나의 흉흉한 소문 자체가 뭔가 하면 다른 은행까지 전염시켜가지고 은행 전체가, 금융 전체가 도산되는 그런 전염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1929년 대공황 때 그렇단 거죠. 뭐 대공황이 이제 발발 과정이 돼가지고 거시기역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의 대규모 도산,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 대규모 도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가 나가지고 은행이 도산한 거예요. 그건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흑자 도산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그래서 그걸 막을 장치로 만든 것이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은 자, 예금보험에서 대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은행의 유동성이 떨어지더라도 보험으로 된 것은 언제든지 돈을 떼준다. 뭐 그렇다 그러면 굳이 뭐 저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에서 준다 그러면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예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다 예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자동적으로 들게 만드는 거죠. 예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금에 대해 가지고 뭐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 돈은 문제가 없으니까 찾아올 일이 없죠. 몇몇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은행 예금자들도 당연히 또 보험으로 다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도 뭔가 하면 굳이 뭐 내 은행이 그 소문 내 은행은 아니지만 망해도 내 예금 관계없다 그러면야 뭐 굳이 찾아러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뭐 전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할 따름이지 아주 그 자산가들의 자산을 보호해 줘서 운영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가집니다. 한계는 가진 것이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에 대해서 뭐 1인당 2천만 원인가 뭐 그 정도까지만 이제 예금보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액수일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액 다수 예금자들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게 예금보험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예금 보험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부도가 난 은행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 부도가 나는 은행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이 안 생기고 아주 문제가 없죠.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데 그러면 실제 이제 부도가 난 은행이 있다. 뭔가 이제 자산이 날아가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은행은 뭐 몽땅 다 이 예금 보험에서 대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대지급을 다 해주고도 뭔가 해주고 나면 결국은 적자입니다. 적자겠죠.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기업 대출이 부실이 났다. 뭐 그런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그 은행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대부분 P&A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Purchase and Assumption.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예금과 대출을 다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면서 이제 시가로 사들이고 평가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뭐 그걸 사들이고 난 뒤에 다 사들이고 난 뒤에 그걸 이제 다른 은행에 파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은행에 판다든지 시장에 아니면 그 이 묶어서 판다든지 ABS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매해가지고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 가지고 일부를 조달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가지고 충당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 그런 예금보험으로 가야 되는 은행이라 그러면 분명히 뭐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금보험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예금자들은 모르겠지만 매달 뭔가 하면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사는 그 돈을 이제 쌓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 어, 일부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을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건 보험의 원리가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사고 안 난 은행이 낸 보험료 가지고 사고 난 은행의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처리를 해주면서 사고 안 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현상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예금보험 기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97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만들자 말자 이 사태가 터진 거죠. 그것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은행들이 만들자 말자 그해 10개 이상 은행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이 없었죠. 정신이 없었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받은 보험료 쌓은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이걸 처리해 가지고 더 많은 드는 비용을 다 충당한다 그러는데 받은 보험료는 0입니다. 97년에 시작했으니까 받은 돈도 없는 거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돈 들어갈 일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뭐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그 돈을 대주는 거죠. 국가가 그때 이제 포항제철을 민영화해가지고 상장해가 주식시장에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이제 그 돈을 담보로 해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돈까지 처리했는 겁니다.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셈인데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죠. 기존에 이제 국가가 소위 그 뭐 옛날식으로 보면 국영기업이죠. 그런 공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기업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금융위기의 비용을 충당을 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금보험사는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때 든 비용을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다 갚지 못한 게 문제는 이제 그거 터지고 난 뒤에도 계속 터졌다는 얘기죠.
뭐 98년 금융위기는 뭐 그 한 2, 3년 내에 어쨌든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그 뒤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예금보험을 너무 아무나 아무 은행이나 아무 기관이나 해주다 보니까 은행 아닌 아무 기관까지도 다 로비에 따라서 해주다 보니까 뭐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죠. 그래서 온갖 저축은행들이 뭔가 하면 수십 개의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면서 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대준 거죠. 다 대줌으로써 여전히 계속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엄청난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상태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공기업의 돈이 지금 그 국민들의 자산에 거기 들어가 있는 셈이죠. 자, 그 다음으로 안전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타 정부의 안전망. 그러니까 소위 뭐 최종 대부자라는 것이 있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안전망이 이겁니다.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 소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돈을 발행한다. 그것보다는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 공경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그러니까 라스트 리조트라는 것은 이 리조트 놀러 가는 데가 아니고 놀러 가는 데인데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안식처라는 이야기죠. 안식처. 기댈 수 있는데 쉬는 데라기보다는 기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출자. 그래서 최종 대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못 빌 수, 돈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앙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까 말한 대로 흑자보도 상태에 빠졌다. 그런 경우에 유동성 부족입니다. 그러면 자산 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빌려주느냐? 중앙은행이다. 공경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강력한 금융 안전망입니다. 최고의 안전망이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빌려줄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발권력입니다. 돈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찍어. 라스트 리조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돈을 찍는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금융에 대해 가지고 안전망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안전망은 어떤 것이 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중앙은행의 소위 최종 대부자 기능, 그 다음에 예금보험 기능, 이거 두 개입니다. 금융 안전망. 그러니까 금융위기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그런 정책, 아니면 안전망이 뭐냐, 그러면 디테일한 정책,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딱 이거 두 개입니다. 은행 패닉을 막기 위한, 전염을 막기 위한 예금보험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 딱 요거 두 개인 거죠. 이거 두 개가 금융위기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죠. 뭐 아주 이상한 케이스지만, 뭐 전염병이라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 경우에도 뭔가 하면 금융이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경제가 충격이 생기면 경제 패닉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금융도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현재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뭐 망한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중 전체에 뭔가 하면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죠. 발권력을 지금 동원했는 겁니다. 동원해 가지고 뭐 그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긴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이 경제 붕괴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평가하겠죠. 지금 정책이 잘했냐 잘못했냐는 아마 두고 논란이 있을 겁니다. 심하지 않았냐라는 그 평가도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소위 금융 안전망인데, 문제는 이 두 안전망 자체가 뭔가 도덕적 해이를 엄청나게 야기시키더라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더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뒤에 볼 때는 뭔가 하면 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부 안전망이 어떤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느냐. 도덕적 해이하고 역설적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디테일한 정책들이 이제 다 추가되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이제